김태수 씨 보호자분이십니까? 김태수요? 그럴 리가. 김태수는 죽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정수가 나야. 당신은 누구예요? 내 남편은 3년 전에 죽었어요. 나 정말 태수야 믿어줘. 거짓말. 나는 장례까지 치렀다고요. 3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정수가 미안해. 말하기 힘들어.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곳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주민들의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복도를 채우지만 해가 지고 나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저마다의 외로움과 마주하게 되죠. 김정숙은 오늘도 어김없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앞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12층짜리 아파트의 6번째 층, 정숙이 사는 곳은 남향이어서 오후 햇살이 잘 들어왔어요. 하지만 요즘 정숙에게는 그 따뜻한 햇살마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장에서 하루 종일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손님들 앞에서는 밝고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 모든 가면이 벗겨지거든요. 현관불을 켜자 거실 한편에 놓인 영정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 리본이 달린 액자 안에서 남편 김태수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핸드백을 소파에 던져놓고 영정 사진 앞으로 걸어갔어요. 또 늦었네요, 당신. 정숙은 영정 사진을 향해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남편과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누군가 본다면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정숙에게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과 같은 거였어요. 3년 전 그날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김태수 씨 부인이세요? 저희는 서부경찰서 교통과입니다. 김태수 씨가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확인을 위해 나와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정숙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어요. 아침에 일찍 들어올게라며 뽀뽀하고 나간 남편이 저녁에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다니. 병원 영안실에서 마주한 남편의 모습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어요. 정숙은 그날 밤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거든요. 사고 현장을 직접 보러 갔던 기억도 떠올랐어요. 큰 트럭과 승용차가 정면 충돌한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경찰은 말했어요. 워낙 충격이 커서 신원 확인이 어려웠지만 지갑과 신분증, 결혼 반지로 김태수 씨임을 확인했습니다. 정숙은 그때 남편의 결혼 반지를 돌려받았어요. 조금 비틀어졌지만 분명히 남편이 끼고 있던 그 반지였습니다. 그때부터 정숙의 시간은 멈춰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들을 듣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특히 밤이면 더욱 그랬어요. 낮에는 바쁜 일상에 쫓겨 잊고 지낼 수 있었지만 혼자 있는 밤 시간에는 남편의 부재가 더욱 크게 느껴졌거든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영정 사진 앞상에 놓고 정숙은 작은 소주잔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또 하나는 남편을 위해서 말이에요. 이것도 정숙만의 의식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처럼 함께 술 한잔하는 기분으로 말입니다. 오늘도 참 힘든 하루였어요. 시장에 새로운 젊은 상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단골 손님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소주를 따르며 남편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곤 했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정숙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정숙의 반찬 가게는 시장 끝자락에 있는 작은 가게였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으로 장만한 것이었죠. 처음엔 반찬 만들기가 서툴러서 손님들에게 혼나기도 했지만 이제는 단골 손님들이 꽤 생겼어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정숙의 반찬을 찾아주셨죠. 당신 없이는 정말 못 살겠어요. 술잔을 기울이며 정숙은 또다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정숙을 대견하다고 말하곤 했어요. 정숙이 언니는 참 강해. 남편 잃고도 저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다니. 하지만 정작 정숙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강한 게 아니라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사실 정숙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무거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하지만 반찬 가게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손님들을 상대하고 음식을 만들고 돈을 계산하는 일상적인 업무들이 정숙에게는 삶의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끔 정숙은 남편과 함께 계획했던 꿈들을 떠올리곤 했어요. 시골에 작은 펜션을 차려서 도시 사람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게 둘의 꿈이었거든요. 남편은 항상 말했어요. 정숙아, 네가 만든 음식이면 손님들이 줄을 설 거야. 하지만 이제 그 꿈은 정숙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아파트 단지는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가끔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나 엘리베이터 소음이 들려올 때면 정숙은 문득 남편이 돌아오는 건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어요. 특히 남편이 평소 퇴근하던 시간인 저녁 8시쯤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현관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기다리기도 했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정숙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정숙은 거실을 둘러봤어요. 남편과 함께 장만했던 가구들, 남편이 좋아했던 책들, 남편의 옷가지들까지 모든 게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정리하라고 권했지만 정숙은 차마 손을 댈 수 없었어요. 마치 남편의 흔적들을 지우면 남편과의 추억까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옷장 안에 걸린 남편의 정장들을 볼 때면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남편이 매일 아침 넥타이를 매던 모습, 출근 전에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던 모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정숙은 가끔 남편의 셔츠에 얼굴을 파묻고 남편의 냄새를 맡기도 했어요. 내일도 또 시장에 나가야지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숙은 소주잔을 비우고 남편의 영정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변함없이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정숙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한 꿈을 자주 꾸기도 했어요. 남편이 살아서 어디선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꿈, 또는 남편이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다 깨어나는 꿈들이었어요. 꿈에서 깬 후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불완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정숙에게 무언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그런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어요. 그냥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런 거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또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고 정숙에게는 살아가야 할 이유들이 있었으니까요. 반찬 가게도 있고 단골 손님들도 있고 무엇보다 남편과의 추억들을 간직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정숙에게는 남편과의 추억들만이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추억들 속에서 정숙은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적어도 정숙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정숙에게 곧 새로운 시련을 안겨줄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정숙의 일상은 반복되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 준비를 하고 시장으로 나가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이한 뒤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영정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생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정숙이 평소처럼 남편과 술잔을 나누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이었죠. 정숙은 소주잔을 정리하고 영정 사진에 잘 자요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걸까 싶어 정숙은 의아해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나 친구들은 보통 이런 늦은 시간에는 전화하지 않거든요. 혹시 잘못 걸린 전화일까 생각하며 정숙은 수화기를 들었어요. 전화벨 소리가 고요한 아파트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수 씨 보호자분이십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정중하지만 긴장감이 느껴지는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정숙은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태수라는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수화기를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에도 이런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경찰서에서 걸려온 남편의 죽음을 알리는 그 전화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누구를 찾으시는 건가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방금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는데 신분증상 김태수 씨로 되어 있고 응급연락처가 2번으로 되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김태수, 교통사고, 이 모든 단어들이 3년 전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남편은 이미 죽었고 장례까지 치렀는데 어떻게 다시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정숙은 거실을 둘러봤어요. 남편의 영정사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검은 리본도 그대로였습니다. 이 모든 게 현실인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김태수는 이미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죽었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어요. 환자분이 의식을 잃은 상태라서 자세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현재 수술실로 이송 준비 중이고요. 가능하시면 병원으로 와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수술이요? 많이 다친 건가요? 머리 외상과 뇌출혈이 있어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정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수화기를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정숙은 거실에 있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당신? 설마 당신이 살아있는 건 아니겠죠? 정숙은 영정 사진에게 묻고 있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김태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확인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정숙은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현관문 열쇠를 끼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성모병원까지는 택시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아파트 단지를 나와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도 도시는 잠들지 않고 있었어요. 네온사인들이 번쩍이고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모든 게 흐릿하게 보였어요. 택시 안에서 정숙은 계속 생각했어요. 이건 분명 차고일 거야.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꾸던 이상한 꿈들, 남편이 무언가 말하려고 했던 그 꿈들이 혹시 예고였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특히 어젯밤 꿈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정숙을 부르는 꿈이었거든요. 정숙아, 나야. 나를 찾아줘. 그런 말을 하던 꿈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생생했어요. 택시 기사가 말을 걸었어요. 병원에 응급환자 있으신가 보네요.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서요. 응급실은 언제나 그런 곳이에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병원에 도착한 정숙은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은 여전히 분주했어요.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보호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정숙은 접수대로 가서 말했어요. 저 김태수라는 환자 때문에 연락받고 왔는데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정숙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응급실에는 여러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젊은 남자, 열이 나서 온 아이,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고생하는 할머니까지 모두들 각자의 아픔을 안고 있었어요. 얼마 후 젊은 의사가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김태수 씨 보호자분이세요? 저는 응급의학과 박 의사입니다. 네, 그런데 환자가 정말 김태수가 맞나요? 신분증상으로는 김태수 씨가 맞습니다. 연령은 54세이고요. 주소는 저희가 연락드린 번호의 주소와 일치합니다. 정숙의 남편도 54세였어요. 그리고 그 주소는 분명히 정숙이 살고 있는 집 주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을 직접 보시겠습니까? 네, 보여주세요. 의사는 정숙을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정숙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운 남자가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 곳곳에 상처가 있었어요. 정숙은 그 순간 경악했습니다. 상처투성이이긴 했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남편 김태수와 닮아 있었어요. 너무나 닮아 있어서 정숙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지어 목선이나 귀의 모양까지도 똑같았어요. 이게 어떻게...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침대에 누운 남자의 왼손을 보니 익숙한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정숙이 너무나 잘 아는 그 반지, 남편이 결혼할 때부터 끼고 다니던 바로 그 반지였어요.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가방에서 남편의 반지를 꺼냈습니다. 두 개의 반지는 똑같았어요. 디자인도 크기도 심지어 안쪽에 새겨진 작은 상처까지도 일치했습니다. 남편이 젊을 때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생긴 상처였는데 그것까지 똑같다니. 정숙은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이 사람이 정말 김태수가 맞나요? 신분증과 지갑, 그리고 몸에 지니고 있던 물건들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김태수 씨가 맞습니다. 정숙은 혼란스러웠어요.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반지를 끼고 나타났다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남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정숙과 눈이 마주치자 남자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숙아, 나야. 태수야. 정숙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목소리마저 남편과 똑같았거든요. 정숙은 그 순간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남편과 똑같았거든요. 심지어 말하는 톤이나 억양까지도 말이에요. 정숙은 벽에 등을 기대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침대에 누운 남자는 계속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붕대에 가려진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히 남편의 것이었어요. 정숙아, 왜 그래? 나를 못 알아보겠어?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 상황이 너무 믿기지 않았거든요. 박 의사가 정숙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의자에 앉으세요. 저 사람이 정말 김태수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신분증도 확인했고 지갑 안에 있던 사진들도 모두 입은 것이 맞더라고요. 박 의사는 정숙에게 투명한 봉투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남자가 사고 당시 지니고 있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김태수라는 이름의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분명히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생년월일도 똑같았고 주소도 정숙이 살고 있는 집 주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발급일자가 2년 전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이 신분증 발급일자가 2년 전인데요. 그럴 수도 있죠. 재발급 받으신 걸 수도 있고요. 정숙은 지갑을 더 살펴봤어요. 그 안에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정숙은 그 사진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누구죠? 침대에 누운 남자가 정숙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정숙아,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너무 아파서. 당신은 누구예요? 내 남편은 3년 전에 죽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병실안이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박 의사가 정숙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정숙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가 직접 장례까지 치렀는데 당신이 누구라고 내 남편인 척하는 거예요? 정숙아, 내 말 좀 들어봐. 나 정말 태수야. 남자가 힘겹게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에 연결된 링거줄과 각종 의료기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내 남편은 이미 죽었다고요. 정숙은 남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섰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남편의 사망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정숙은 항상 이 서류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마치 남편의 죽음을 확인하는 증거처럼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에 김태수 사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3년 전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되어 있다고요. 박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받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네요.
분명히 같은 이름이고 생년월일도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고요. 정숙은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남편과 똑같이 생겼고 목소리도 같고 심지어 반지까지 같은데 남편은 이미 죽었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었거든요. 침대에 누운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정수가, 나 정말 죽지 않았어. 그날 사고는. 그만해요.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 남편인 척하지 마세요. 정숙은 병실을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남자가 간절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수가, 우리 신혼여행 때 부산에서 먹었던 돼지국밥 기억나? 너 그때 너무 맵다고 울었잖아. 정숙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 기억은 정숙과 남편만 아는 일이었거든요. 신혼여행 첫날 밤 부산 남포동의 작은 국밥집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정숙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데 남편이 추천한 돼지국밥이 너무 매워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 5주년 때 너한테 목걸이 선물했던 것도 기억나지?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였는데 너 그걸 받고 한참 울었잖아. 정숙은 목에 손을 올렸어요. 지금도 그 목걸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죽은 후로 단 한 번도 벗지 않았던 목걸이였어요. 그런 건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정숙은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너 학창 시절에 왼쪽 무릎에 상처 있잖아.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생긴 상처.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을 거야.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그 상처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정숙이 중학생 때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였는데 남편에게만 말했던 기억이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내가 태수니까 알지. 정수가 나야. 정말 나라고. 정숙은 혼란에 빠졌어요. 이 남자가 알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남편만 알 수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박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동명이인이거나 아니면 형제분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한테는 형제가 없어요. 정숙은 다시 지갑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낯선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건설회사의 명함이었는데 김태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 회사는 어디예요? 그건 내가 일하던 곳이야. 정수가, 나 지난 3년 동안 다른 곳에서 살았어. 다른 곳에서요? 그럼 왜 나한테는 연락도 안 했어요? 남자는 잠시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사고 났던 날 말이야. 사실은 뭐예요? 정숙은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답답함과 궁금함이 섞인 표정으로 말이에요. 나, 그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어. 다른 여자와 함께.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어요.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거든요. 다른 여자요? 응. 미안해, 정수가. 그때 나 실수를 했어. 정숙은 남자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정말 남편이라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살아있다는 기쁨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죽은 척한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진짜 사고가 났었어. 그런데 그때 같이 있던 여자가 그 여자가 대신 죽은 거야. 정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 대신 다른 여자가 죽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내가 장례 치른 사람은 그 여자였어. 사고가 너무 심해서 신원 확인이 어려웠고
내 신분증과 지갑을 가지고 있어서 나로 오인된 거야. 정숙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믿기 어려웠거든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 바람을 피웠다는 것, 다른 여자가 대신 죽었다는 것까지. 그럼 당신은 지난 3년 동안 어디서 뭘 했던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여자와 그 여자의 딸과 함께 살았어. 정숙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 여자의 딸과 함께 살았다니. 이런 배신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나는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매일 밤 울었는데 당신은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군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정숙아, 그게 아니야. 나도 힘들었어. 너한테 돌아가고 싶었지만. 하지만 뭐요? 변명이라도 있는 거예요? 정숙은 남자에게 다가가서 소리쳤어요. 박 의사가 정숙을 말리려 했지만 정숙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숙아, 내 말 좀 들어봐. 그날 사고 후에 나도 많이 다쳤어. 기억도 일부 잃었고. 기억을 잃었다고요? 정숙은 잠시 멈춰섰어요. 기억상실이라는 말에 약간의 동요가 일었거든요. 응. 사고 후에 한동안 혼수 상태였고 깨어났을 때 많은 걸 기억하지 못했어. 그때 그 여자가 민정이가 나를 돌봐줬어. 민정이요? 그 여자 이름이야. 김민정. 그리고 딸 이름은 수진이고. 정숙은 지갑에서 봤던 사진들을 다시 꺼냈어요. 낯선 여자와 어린아이의 사진들이었죠. 이 사람들이군요. 그래. 민정이는 나랑 같은 회사에서 일했어. 그날도 회사 일 때문에 같이 있었던 거야. 정숙은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여자는 정숙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아이는 7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회사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왜 당신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우리가 함께 출장을 갔어. 서류 확인할 일이 있어서 내 신분증을 빌려줬었지. 남자의 설명을 들으며 정숙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야기가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럼 사고는 어떻게 난 건데요? 우리가 탄 차가 트럭과 정면 충돌했어. 나는 뒷좌석에 있어서 다행히 살았지만 운전석에 있던 민정이는. 남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게 힘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당신으로 잘못 알려진 거군요. 맞아. 사고가 너무 심해서 신원 확인이 어려웠고 내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서 경찰들이 나로 오인한 거야.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기억을 되찾은 후에라도요? 남자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때문이었어. 수진이요? 민정이 딸이야. 엄마를 잃고 혼자 남겨진 아이였어. 내가 그 아이를 돌봐야 했어. 정숙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당신 책임이 아니잖아요. 친척이나 다른 가족이 있었을 텐데요. 민정이한테는 가족이 없었어.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수진이를 키우고 있었거든. 그래도 당신이 돌볼 이유는 없잖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어요. 남편의 설명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남자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힘겹게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수진이가 내 딸일 수도 있어.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어졌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뭐라고요?
민정이와 관계가 있었어. 그리고 수진이가 태어난 시기를 계산해 보니 정숙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이 모든 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여자와 아이까지 있었다니. 언제부터였어요? 뭐가? 그 여자와 언제부터 그런 관계였냐고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한 1년 정도 됐어. 회사에서 만나서. 1년이요? 그럼 수진이 나이가 7살이라고 했으니까 6년 전부터 알고 지낸 거네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나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와도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에요? 정숙은 일어나서 병실을 나가려 했어요. 더 이상 이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수가, 가지 마. 남자가 간절하게 불렀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온 정숙은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박 의사가 뒤따라 나왔어요. 괜찮으세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였을 텐데요. 의사 선생님, 저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일까요? 모든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DNA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자분 상태가 위중해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요. 수술이요? 머리 외상이 심해서 응급수술이 필요해요. 늦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숙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남편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술 동의를 해야 하다니. 만약 수술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이 사람이 남편이든 아니든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수술하세요.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겠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자신도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남자가 정숙을 불렀어요. 정숙아, 나 죽으면 수진이 좀 부탁해. 왜 저한테 그런 걸 부탁해요? 네가 유일한 가족이야. 이제 민정이도 없고 나마저 없어지면 수진이는 정말 혼자가 돼. 정숙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바람으로 생긴 아이를 자신이 돌봐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겠어요. 남자가 수술실로 들어간 후 정숙은 병원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숙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기분이었어요. 정숙은 남편의 지갑을 다시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수진이라는 아이의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정말 남편을 닮은 것 같기도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살아 돌아왔지만 동시에 배신감과 상처도 함께 돌아온 셈이었거든요. 수술이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병원 복도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술실 앞에 빨간 불이 아직도 켜져 있었고 정숙은 계속 그 불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정숙은 평범한 과부였는데 이제는 바람을 피운 남편의 아내가 되어버렸거든요. 게다가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까지 있다니. 정숙은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병원에서 환자 소지품과 함께 받은 것이었죠. 휴대폰에는 여러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그 맑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숙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아이는 아빠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안녕, 수진아. 나는 아빠 친구야. 아빠 친구요?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빠가 조금 다쳤어. 지금 병원에 있단다. 전화기 너머로 아이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많이 다쳤어요? 아빠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치료해주고 계셔. 수진이는 지금 어디 있니? 집에 있어요. 아빠가 늦는다고 해서 혼자 라면 끓여 먹었어요. 정숙은 7살 아이가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미운 남편의 아이라고 해도 어린아이가 혼자 있다는 게 걱정되었거든요. 수진아, 아빠가 입원해서 며칠 못 들어갈 것 같아. 혼자 있기 무섭지 않니? 무서워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으면 수진이는 어떻게 해요? 아이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정숙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나한테 수진이를 부탁했어. 내가 가서 같이 있어줄까? 정말요? 아이들 무서워하지 않아요? 안 무서워해. 수진이 주소 알려줄 수 있니? 아이가 주소를 알려준 후 정숙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간호사에게 수술이 끝나면 연락해달라고 부탁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수진이가 사는 곳은 정숙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래된 빌라였어요. 정숙이 문을 두드리자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아저씨가 아니네요. 문을 연 아이는 정숙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7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정말로 남편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 눈매가 남편과 똑같았어요. 안녕, 수진아. 나는 아빠 친구야. 아까 전화한 사람이야. 아, 맞다. 들어오세요. 아이가 정숙을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집 안은 정리가 잘 되어 있었지만 어린아이 혼자 사는 집답게 쓸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여자와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아마 민정이라는 여자와 수진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인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언제 돌아가셨니? 엄마는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는 천사가 되어서 수진이를 지켜본다고 했어요. 정숙은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도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어요. 이 아이의 엄마 때문에 자신이 3년 동안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수진아, 저녁은 먹었니? 라면 먹었어요. 아빠가 요리 못한다고 해서 라면만 먹어요. 그럼 이모가 맛있는 걸 해줄까? 정숙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재료가 별로 없었지만 간단한 볶음밥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요리를 하는 동안 수진이는 정숙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모는 아빠랑 어떻게 친구가 됐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어. 아빠가 예전에 다른 집에서 살았다고 했는데 그때 알고 지낸 친구예요? 정숙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이 아이에게 자신이 남편의 아내라고 말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런 것 같구나. 볶음밥을 만들어 수진이 앞에 놓아주니 아이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이모가 만든 음식이 엄마가 만든 것 같아요. 엄마도 이렇게 맛있게 요리했거든요. 수진이는 엄마가 많이 그립지? 네. 매일 그리워요. 아빠도 가끔 엄마 생각하면서 울어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착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 민정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정숙은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아빠가 며칠 동안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동안 이모가 여기서 같이 있어줄까? 정말요? 혼자 있기 무서웠는데 이모가 있어주면 좋겠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숙은 그 순간 이 아이에게 죄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어 수진이를 재울 때 아이가 정숙에게 물었어요. 이모, 아빠 정말 괜찮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도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다시 못 돌아왔어요. 아빠도 그런 건 아니죠? 정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아니야, 아빠는 괜찮을 거야. 이모가 약속할게. 아이를 재우고 나서 정숙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 집 곳곳에는 남편과 민정이 그리고 수진이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진이가 그린 그림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아빠와 엄마 그리고 자신이 함께 있는 가족 그림이었어요. 정숙은 그 그림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살아 돌아왔지만 그는 더 이상 정숙만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이 집에서 다른 여자와 살았고 그 여자의 딸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정숙은 수진이의 방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아이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남편을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돌아서야 할지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게 복잡하고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수진이와 함께 아침을 먹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보고 싶어 했고 정숙도 남편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수진이는 병원 가는 내내 불안해했어요. 이모, 아빠가 많이 아프면 어떡해요?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셨으니까. 병원에 도착해서 병실로 들어가니 남편이 깨어 있었어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수진이가 아빠를 보자마자 달려갔어요. 아빠 괜찮아요? 수진아, 아빠 괜찮아. 많이 걱정했지? 남편이 수진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정수가 고마워. 수진이를 돌봐줘서. 별 말씀을요.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아빠와 이야기하는 동안 정숙은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담당 의사인 박 의사를 만났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어떤가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네,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박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어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어떤 내용 말씀이세요? 본인이 3년 전에 죽은 것으로 알려진 김태수 씨라고 하시던데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검사를 진행해 보시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정숙이 병실로 돌아가니 수진이가 아빠에게 어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빠, 이모가 정말 맛있는 볶음밥 해줬어요. 엄마가 만든 것만큼 맛있었어요. 그래, 정숙이 이모가 요리를 잘하시나 보구나. 남편이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잠깐 밖에 나가서 기다릴까? 아빠랑 이모가 할 얘기가 있어. 수진이가 병실을 나간 후 정숙과 남편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인가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3년 동안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다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정숙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 여자를, 민정이를 사랑했어요? 정숙이 어렵게 물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사랑했어. 그 한마디가 정숙의 가슴을 찔렀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아픈 진실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어요? 그냥 의무감으로 같이 산 거예요? 아니야, 너도 사랑했어. 하지만 뭐요? 민정이는 달랐어. 나를 필요로 해줬어.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필요로 해줬다고요?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정숙이 일어서려고 하자 남편이 손을 잡았어요. 정숙아, 제발. 나 혼자서는 수진이를 키울 수 없어. 그건 당신 문제잖아요. 왜 나한테 그런 걸 부탁해요? 수진이가 너를 좋아해. 어제도 계속 이모 얘기만 했어. 정숙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젯밤 수진이와 보낸 시간이 떠올랐거든요. 그 아이가 좋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왜 당신의 바람으로 생긴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탁이야, 정숙아. 다른 부탁은 안 할게. 수진이만 부탁해. 남편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숙은 답답함을 느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수진이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아빠, 이모, 왜 무서운 얘기예요? 수진이가 들어와도 돼요? 물론이지, 수진아. 이리 와. 남편이 수진이를 불렀어요. 아이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정숙이 이모랑 같이 살면 어떨까?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이모가 우리랑 같이 살아요? 글쎄, 이모가 좋다고 하시면. 수진이가 정숙에게 달려와서 매달렸어요. 이모, 우리랑 같이 살아요. 수진이가 혼자 있을 때 무서웠는데 이모가 있으면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정숙은 수진이의 맑은 눈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아이에게는 정말 죄가 없었거든요. 수진아, 이모가 생각해 볼게. 진짜요? 약속해요. 수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정숙은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그때 박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숙과 남편 모두 긴장한 표정이 되었어요. 김태수 씨가 맞습니다. 3년 전 사망 신고된 김태수 씨와 동일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은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남편이고 지난 3년간 다른 여자와 살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럼 제가 치른 장례는 뭐였던 거죠? 다른 분의 장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신원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네요. 정숙은 어지러웠어요. 지난 3년간 자신이 믿고 살았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정숙아. 남편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이모, 괜찮아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정숙을 바라봤어요.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새로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돌아설 것인지 말이에요. 그날 밤 정숙은 수진이와 함께 집에 돌아왔어요. 아이는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서 피곤했는지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정숙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끝낼 것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수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이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문득 궁금한 게 생겨서 민정이라는 여자의 연락처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남편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들을 확인했어요. 태수야, 수진이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너무 자랑스러워. 오늘 수진이가 아빠 언제 집에 오냐고 물어봤어. 빨리 와. 사랑해, 태수야.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정숙은 가슴이 아팠어요. 민정이라는 여자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그 여자를 사랑했다는 것도요. 더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정하고 따뜻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정숙은 자신과 남편이 주고받았던 메시지들과 비교해 봤어요. 언제부터인가 자신들 사이의 대화는 생활에 필요한 말들 뿐이었는데 민정이와의 대화는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려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수진이에게는 아침에 설명하기로 하고 정숙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밤 공기를 마시며 걷는 길이었어요. 집까지는 걸어서 40분 정도 걸렸는데 정숙은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이 정말 다행인 일일까? 아니면 차라리 죽은 채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게 나았을까?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한 정숙은 오랜만에 집의 고요함을 느꼈어요. 남편의 영정사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당신이 살아있었군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한 기분일까요? 정숙은 영정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어요.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은 기쁜 일이어야 하는데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습니다. 오히려 3년 전 남편이 죽었다고 알았을 때보다 더 외로운 기분이었어요. 정숙은 영정사진을 치웠어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진을 치우고 나니 더욱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난 3년간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이모, 어디 갔어요? 깨어났는데 이모가 없어서 무서워요. 아이의 불안한 목소리를 듣고 정숙은 마음이 아팠어요. 미안해, 수진아. 이모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어. 금방 갈게. 정말요? 빨리 와요. 수진이가 기다릴게요. 수진아, 혹시 무서우면 불 켜놓고 있어. 이모가 정말 금방 갈게.
네,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 빨리 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 아이는 이미 정숙에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겨우 며칠 사이에 정숙은 이 아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숙이 다시 수진이네 집으로 돌아가니 아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모, 왜 말도 안 하고 나갔어요? 무서웠어요. 미안해, 수진아. 이모가 생각할 게 많아서. 무슨 생각이요? 수진이도 알려주세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정숙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7살 아이에게 이 복잡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른들 생각이야, 수진아. 너무 어려운 거라서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수진이를 달래고 다시 재운 후 정숙은 거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남편이 퇴원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거든요. 이 집에서 셋이 함께 살 수 있을까? 정숙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과 수진이는 다시 병원으로 갔어요. 남편의 상태는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붕대도 많이 풀렸고 얼굴색도 훨씬 좋아 보였어요. 정수가 어젯밤 어디 갔었어? 수진이가 전화했던데. 집에 잠깐 다녀왔어요. 우리 집 말이야? 남편이 우리 집이라고 하자 정숙은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제 어느 게 남편의 집인지 헷갈렸거든요. 네, 거기요. 그래. 오랜만에 집에 가보니까 어땠어? 별로 달라진 건 없었어요. 당신 영정 사진만 치웠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영정 사진을? 이제 필요 없잖아요. 당신이 살아있는데. 정숙의 대답은 냉담했어요. 남편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 의사가 들어왔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내일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수진이가 기뻐했어요. 정말요? 아빠가 집에 와요? 네, 다만 며칠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퇴원 얘기가 나오자 정숙은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정숙이 입을 열었어요. 퇴원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가? 수진이랑 계속 함께 살 거예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래야겠지. 수진이를 혼자 둘 수는 없으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숙의 직접적인 질문에 남편은 당황했어요. 너도 함께 살면 안 될까? 한 집에서요? 당신과 제가 그리고 당신의 다른 여자 아이와 함께요? 정수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저한테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때 수진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이모, 왜 싸워요? 아이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숙은 마음이 아팠어요. 싸우는 게 아니야, 수진아.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야. 수진이도 알아요. 이모가 우리랑 같이 살기 싫어하는 거죠? 아이의 말에 정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게 아니야, 수진아. 그럼 같이 살아요. 수진이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수진이가 정숙에게 매달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아이를 달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숙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잘못했어. 평생 사과하며 살게.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말해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 정숙은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첫째, 민정이에 대한 얘기는 다시는 하지 마세요. 둘째, 수진이에게는 제가 새엄마가 아니라 이모라고 하세요. 셋째, 당신이 다시 저를 배신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약속할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연인이 아니에요. 그냥 수진이를 키우는 동반자일 뿐이에요.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정숙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그럼 이모가 우리랑 같이 살아요? 정숙은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며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수진아. 이모가 너랑 같이 살아줄게.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정숙을 끌어안았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숙은 수진이를 재우고 나서 홀로 앉아 있었어요. 남편과 다시 살기로 했지만 예전 같은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한 아이를 위한 선택일 뿐이었어요. 정숙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수진이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수진이와 함께 병원으로 마지막 마중을 갔어요. 남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 좋아져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집에 가는 거예요? 수진이가 신나게 물었어요. 아이에게는 아빠와 이모가 함께 있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래, 수진아.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살 거야. 남편이 대답했지만 정숙은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과연 이런 형태의 가족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진이는 계속 떠들었어요. 이모, 오늘 뭐 해 먹을까요?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 해줘요. 그럼 미역국 끓여줄까? 환자한테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수진이도 미역국 좋아해요. 정숙은 아이의 밝은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적어도 수진이는 행복해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후 정숙은 짐을 정리했어요.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몇 가지 생활용품들과 옷가지들을 수진이 방 옆 작은 방에 정리했습니다. 남편과는 다른 방을 쓰기로 했거든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수가 불편하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다른 곳을 알아볼게. 괜찮아요.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숙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정숙은 약속했던 대로 미역국을 끓이고 간단한 반찬들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이는 식탁 차리는 일을 도와주었어요. 이모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엄마 음식 다음으로 맛있어요. 수진이의 말에 정숙은 미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아이에게 자신은 엄마가 아니라 이모였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었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정수가 정말 고마워. 수진이를 돌봐줘서. 수진이가 좋은 아이라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건 아닌지 모르겠어. 정숙은 남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많이 먹어. 아빠도 빨리 나으시라고. 며칠이 지나면서 세 사람의 일상이 자리를 잡아갔어요. 정숙은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수진이를 학교에 보낸 후 시장의 반찬 가게로 갔습니다. 남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정숙이 시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낯선 여자가 찾아왔어요. 혹시 김정숙 씨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민정이 언니예요. 김미나라고 해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긴장했어요. 민정이의 언니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민정이 언니요? 네. 동생 얘기 들었어요. 태수 씨가 살아계시다고. 미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수진이는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숙은 짧게 대답했어요. 이 여자와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뭔가요? 수진이를 제가 키울 수 없을까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갑자기 왜요? 수진이는 제 조카거든요. 혈육이에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미나의 제안은 정숙에게 충격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솔깃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부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 연락처 남겨둘게요. 미나가 간 후 정숙은 하루 종일 그 제안에 대해 생각했어요. 수진이를 미나에게 맡기면 자신은 이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간 정숙은 남편에게 미나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민정이 언니가 왔어요. 미나 누나가 뭐라고 했어? 수진이를 자기가 키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럴 순 없어. 수진이는 내 딸이야. 하지만 혈육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보다는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수가 설마 너도 수진이를 보내고 싶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이모, 아빠 무슨 얘기예요? 아이가 궁금해하자 정숙은 당황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아. 어른들 얘기야. 하지만 수진이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후 미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집으로 직접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시장에서 뵀던 미나예요. 미나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수진이를 보더니 반가워했어요. 수진아, 이모야. 기억나? 미나 이모. 왜 왔어요? 수진이가 미나를 반겼어요. 역시 혈육이라 그런지 서로 반가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나는 정숙과 남편에게 정식으로 제안했어요. 수진이를 제가 키우고 싶어요. 저도 혼자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요. 무엇보다 수진이에게는 엄마의 흔적들을 물려줄 수 있거든요. 남편이 반대했어요. 안 돼요. 수진이는 내 딸이에요. 태수 씨, 하지만 지금 상황이 수진이에게 좋을까요?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 것 같은데요. 미나의 말에 정숙도 고민이 되었어요. 실제로 수진이는 이 복잡한 가족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정숙이 아이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저는 아빠랑 이모랑 같이 살고 싶어요. 수진이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아이는 지금의 상황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억지로 하지는 않았어요. 알겠어요. 수진이가 원한다면. 그런데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미나가 간 후 정숙은 깨달았어요. 자신도 모르게 수진이에게 애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수진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날 밤 수진이를 재우고 나서 정숙과 남편이 대화했어요. 정숙아, 고마워. 뭐가요? 수진이를 지켜줘서,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숙은 남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것이 정말 가족일까? 하지만 수진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니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진이만큼은 잘 키워보죠. 그래, 우리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이제 수진이의 진짜 이모가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숙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했고, 아플 때는 정숙을 찾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예전 같은 사랑은 아니었지만 동반자로서의 신뢰는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그림을 그려서 정숙에게 보여줬어요. 이모, 이거 봐요.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빠, 수진이, 그리고 이모. 우리 가족이에요.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정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이 완벽한 가족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수진이에게는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새로운 형태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가 있어서 정숙의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